제거해 주시면 제가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과거에 그래놓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과거에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과거에 어떻게 왜 했는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준이. 과거에 국민이 우리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팔 수 없는 이렇게 똑같은 말이 아니래도 똑같은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사과하세요. 무엇을 사과해요? 왜 저하고 싸우려고? 왜 저하고 싸우려고? 양당 간사를 부르셔가지고 움직이는 좀 잘해주세요. 저도 더 이상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까지 저 기다리겠습니다. 방송국에 사전 질문지를 김문지씨에 대해서 다 정리한 거 사실 그대로예요. 백현동 운도 변경은 국토부가 강요했다니까 그대로 믿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아,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요. 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는데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말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의 피해자 인권을 맞바꿨다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가 평가할 거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야당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더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좀 하던데요. 내일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에서 또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전국이 좀 얼어붙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참 어제 그 환영 행사에서 포착된 장면을 놓고서도 오늘 정치권에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격려를 했다. 그러니까 의전 실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씨는 상대방 국기에 격려를 한 건 의전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각기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게 일본의 의전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사진을 공개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두 번째로 법원에 나왔잖아요.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김문기 씨가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치권을 또 시끌시끌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있잖아요. 한때 이제 해외 도피 관련한 또 논란이 있었는데 회고록을 내기로 했고 그 내용 일부가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이고 서거 책임은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친노, 친문 진영에서 일제히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요. 전해철 의원은 무도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정치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 논란 앞으로 더 커질 그런 분위기네요. 자, 들어가도 되죠? 네. 네, 갈게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실장, 구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구마커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 네,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네. 또 박마커 오지 말라 그럴까요? 아,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아, 같고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박마커는 연락이 있어요? 유 실장 웃지만 말고. 아, 예, 연락 오늘 왔습니다. 아, 왔어요? 네네. 톰과 제리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연락을 좀 취하는 모양이네요. 네네,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유채권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다정에는 하루 더 쉴 예정인데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계속 챙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이고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도 보시면서 의견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선 계속해서 속보가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칩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 정상화를 공식화하는 성과도 올렸지만요.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인 발언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어제 환영 행사 중에 일장기의 경례를 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뉴스픽 5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픽 5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짚을 부분은 딱딱 짚어보고 그 후폭풍도 정리해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반잔 채웠나, 일장기 경례, 불똥 튄 국방위, 적들에게 두려움을 협력대 소그룹으로 잡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어제 오후 9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기자회견장에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네, 두 정상은 제가 어제 정리해드린 회담의 핵심 의제 3개 중 2개를 놓고 합의를 봤습니다. 반도체 수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해제됐고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인 계승, 이걸 언급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는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우선 일본에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컫는 단어인 징용공이란 단어 안 썼습니다. 그냥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했고요. 1998년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발언의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다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원소에 얻는 것이 특히 일본 자민당 내각, 이 자민당 내각이 거의 55년 이후 뭐 4년 빼고 다 자민당 내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네, 이 때문에 어제 이 공동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 데 대해 질문도 나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동문서답으로 피해갔습니다. そしてご質問は日本側の呼応措置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방어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도 뭘 줬으니 뭘 내라는 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외교에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배상안 발표 때부터 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미래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제 정세 이런 데 비추어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역사가 평가해 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제대로 된 것이고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에 이미 알려졌던 대로 배우자 동반 만찬 그리고 2차 폭탄주 독대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 폭탄주는 일본 맥주와 한국 소주를 섞어서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만찬과 2차 자리 모두 긴자의 식당이었습니다. 2차 건배 사진에서는 안 보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추억의 렌가테이 오므라이스 맛도 봤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사카 유지 교수는 이런 식의 식당 접대 경호에 매우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이 맞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선 이 구구파를 중심으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오므라이스를 곁들여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감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회담 중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독도와 관련된 일본 입장도 전달했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한일 합의가 유효한 합의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당국을 통해 취재했겠죠.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이 이야기를 왜 흘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이 내각의 운명을 판가름낼 통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한 시기죠. 지금 NHK가 10일부터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기시다 내각의 이 평가가 41%로 40%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선거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기시다로서는 지금 여하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반면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선 부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60%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으로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그리고 외교가 15%로 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가 아직 1년 남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으로서도 지지율을 올린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이 셔틀 외교 복원으로 방한할 기시다 총리는 과연 여기에 힘을 보태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8월 달에 우리 강복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와서 뭐 통제란 반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질렀던 과거사에 대해서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네, 두 번째 픽은 일장기 경매입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논란이 더 불거졌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정회원님들도 있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면 꼭 등판하는 사람이 있죠. 탁현민 전 문재인 청와대 의전 비서관입니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애국가가 나올 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사이비 의전 비서관에게 보내는 사진 2장이라면서 탁 전 비서관을 저격했는데요. 이 공개한 사진은 202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집트 순방을 갔을 당시 이집트 국기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2019년 카자흐스탄 순방 당시에는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특히 일장기에 경례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똑같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의장대 사유를 할 때 보십시오. 다 해당 2개 국기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비춰질 모습을 보니 태극기는 안 보이고 일장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서 경례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카메라 위치가 잘못 놓였다. 하는 건 좀 지나친 저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나온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가슴 경례 논란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 성조기에 가슴 경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상대국에 대한 예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고 왜 계속 그러냐는 지적입니다. 가슴 경례를 하죠. 손을 연죠 가슴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의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의전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일장기에다가 기시다 총리도 안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대통령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을 좀 뜯어보면요. 이 역시 환영 행사 생중계 당시 카메라 각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일본 측 반응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국기에 대한 예를 표했고 여기에 앞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정중한 예를 표현한 거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에 대한 가슴 경례라는 말이죠. 여건, 야건, 본질을 벗겨난 공방에 힘을 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픽으로 넘어갑니다. 불똥 튄 국방입니다. 말 그대로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로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놨는데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도 회의장 질서 어지럽히지 말라면서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요. 국회법 제14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위원장의 경고나 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하자고 안 되시죠. 못하게 했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못하신다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야 간사에게 협의를 맡겨놨지만 양측은 결국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극기를 핑계 삼아서 일방적으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열자고 촉구했는데요. 결국 회의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네 번째 픽도 바로 이어갑니다. 적들에게 두려움을입니다. 앞서 보신 이 국방이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바로 어제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련 보도도 이어갔는데요. 화성 17형 발사 훈련이었고 그 이후로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을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둘째 딸 김주여와 함께 참관했습니다. 3, 2, 1, 발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훈련을 참관하신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 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과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으로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협력 대 소그룹입니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통화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먼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도 사의, 즉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뉴스픽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을 종합 정리를 했는데요. 이후에 들어오는 속보도 저희가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위가 파행됐다는 소식을 이제 유체커가 전했는데 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들어왔죠.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왔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어제 의총에서 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국방위 같은 상황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방위 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오늘 시위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 또 입장을 냈는데 일단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다음 주 목요일 23일로 일단 국방위 회의를 연기를 했는데 그때도 피켓을 들고 오면은 역시 개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혔고 아무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외에도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이 더 가열될 그런 분위기고 저희가 뒤에 이제 주민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내일 또 민주당이 규탄 집회도 열잖아요. 앞으로 전국이 상당히 좀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1박 2일 중에 오늘 이틀째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오늘은 한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함께 공식화를 했죠. 이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경단련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 동행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 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양한 협력 분야를 강조했지만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같은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를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면서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던 이 일정 이후에는 도쿄 게이오대에서 일본 학생들과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막 그 관련된 강연 내용이 들어왔는데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대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또 이번 일본 방문은 불편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일 양국은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강연 이후에 또 그 일본 대학생들과 질의응답도 가졌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일단 친구 사이에도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면은 아무튼 계속 만나야 관계가 복원된다는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게이오대 강연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정치권의 평가 아까 유체커가 자세히 좀 소개를 했고 뭐 여야의 반응이 정말 상반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각에서는 어쨌든 우리도 일본에 요구할 거는 좀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더 앞서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때부터 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한미일 삼각 공조 그리고 인태 전략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란다고 짚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여기에 호응한 거기 때문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청구서를 날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얻을 것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뭐 카드를 다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협상력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적 레버리지 예를 들면 이번에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위해서도 미국의 영향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청구서를 날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일본은 계속해서 가해 기업의 사죄와 참여는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다음 달 선거 때문에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래야 우리 국내 여론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과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대사의 말입니다. 저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발적 참여는 우리가 꾸준히 요구를 해야지 되고요. 미국의 학자들도 한국이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도 호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꾸준히 해서
지금 일본은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형국이지만 예. 조금 시간을 보면서 그걸 실현시켜야겠고요.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일본 사죄는 없었다. 때 아닌 일장기 경례 논란. 지금부터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총에서 자신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은 당대표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것도 하겠다면서 최근 부상하는 단계적 퇴진론을 연상케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원에 두 번째 출석하기도 했는데 주민회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분간의 연설로 민주당 내 가장 큰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해서 당을 향한 충정으로 생각한다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로 운을 뗐는데요. 줌인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을 달구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 연상되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론, 친명 의원들에게서 먼저 나온 얘기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올 가을이나 연말까지 유지하고 이후 비대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입니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무마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을 얘기하는 건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총선에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는 말로 자신의 총선 역할이 진심임을 강조하는 듯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구체적인 요구의 목소리를 내왔죠. 사퇴와 전면적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인데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과 거기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 과정에서 많은 의견, 지혜, 또 해안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셨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택할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비명계는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결단이 더 빨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긴 한데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듯합니다.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이재명과의 단결을 약속하며 요구한 만큼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친명 의원들에게선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는 듯도 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 개편의 핵은 사무총장이라면서도 사무총장과 당대표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과 호흡이 안 맞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잘 맞아도 당 전체를 화합과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끌어가는 것도 큰 어려움인데 사무총장부터 만약에 호흡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친명 일색이라 평가받는 현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막론하고 불만 여론이 거센 만큼 아무런 카드를 내놓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기와 같은 생각, 같은 방향 바라보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당의 주요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항상.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 당원 80조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관측되는 것과 또 연관이 있을까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를 즉시 직무정지하는 당원 80조를 실제 적용하는 권한, 즉 키가 인적 쇄신의 핵심인 사무총장에게 있는데요.
당원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동시에 직무정지를 시키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삭제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비판적 여론이 들끓을 거란 것 불보듯하죠. 당원 80조 삭제는 부정부패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이 됐는지 오늘 오후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더 이상 당원 80조의 삭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추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 연설에서 답한 또 다른 현안은 극렬 팬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지나친 행위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의 책임은 모두 당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근 연이어 극성 지지자들을 단속하는 행보 보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SNS에 글도 썼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 청원에는 어제 당이 거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낙연 전 대표님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당의 단결과 화합을 향한 이재명 당대표의 호소를 당원 동지들께서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더욱 끓어오르고 있는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제 요청 다음 날에도 항의 트럭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의 실명을 적시해 당원 배신, 대표 배신이라며 각성하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자제하라는 이 대표의 말에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권하고 이런 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구나 다 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얘네 만만하네? 우리 이렇게 계속해야지. 바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 그리고 견제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그들을 꼭 몰아내고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금쪽 같은 내 새끼죠. 사랑하기 때문에 육아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정치인에게 지지자들은 마찬가지로 고마운 존재인 만큼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봅니다. 먼저 공감 능력을 내세워보는데요.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결과는 매우 제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고 저희가 수박이라고 지칭 모욕적이겠지만 그분들 방송, 라디오 나와서 끊임없이 당대표님 지금 정치검찰에 조작 수사 같이 맞잡고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극성, 극렬 이런 매도 당하더라도 전애들이 멈춰야 할 거 아닙니까? 단단히 화난 지지자들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죠. 남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역지사지 방법은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짓 어쩌고 하는 거 들을 때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지한다는 사람 보면 이뻤어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으로 짐을 지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이란 얘기를 돌려 말했는데요. 잘 전달이 되진 않은 듯합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균열이 심해지면 그 결과는 다 제가 책임집니다. 당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극성 팬덤이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여서일까요? 일부는 가짜 지지자란 가설도 제기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자가 아닌데도 변장하고 숨어들어 이간질하는 거란 겁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수박 칠적 포스터의 제작자와 유포자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문제의 수박 칠적 포스터.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칠적 포스터에 또 전 문 대통령님도 들어가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결코 우리 당 지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거는 정말 당의 화합을 정말 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불순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등 극성 팬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태극기 부대의 결별 사례를 참고하라고도 했는데요.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하고는 이제 뭐 결별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좀 단호한 태도를 좀 보여주셔야 지금 뭐 좀 자수하시라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 뭐 박사모, 그다음에 뭐 문펜, 개딸 이게 양당이 다 이 겪고 있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선동하는 아주 극우 유튜버 방송에 나가는 당직자를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정이 다 다르니 다른 사람들의 처방이 실제로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주민,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출구 찾나? 지지자 달래기도 숙제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출석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류 실장?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지 집회 또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재명 구속을 외치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씨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면서 이걸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주로 보좌했던 것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다라면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요, 599명의 팀장을 기억 못해도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함께 골프를 즐겼고 업무를 보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대장동 사건 다른 재판으로 법정을 찾았는데요.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씨가 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이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내일은 정부 규탄 집회에 또 참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직접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 저와 민주당도 망국적 야합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많은 이 대표인데요.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또 직접 이 대표가 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줄구 찾나, 지지자 달래기도 숙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유튜브 라이브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 씨 일가 비자금에 대한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분위기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요, 지금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먼저 전 씨,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손자 전우원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전 제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 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네, 전 씨는 전직 대통령인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표현했죠. 가족들이 최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픈 가정사에서 받은 상처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본인의 친어머니도 비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님한테 엄청난 양의 비자금을 채권 등등의 형식으로 준 바 있습니다. 법에 걸리니까 지인들에게 특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채권을 돈 세탁하는데 도와달라고. 네, 그런데 이 전 씨가 폭로한 것 가족사만이 아니죠. 친구와 지인들이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촬영 같은 이런 범죄를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진과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여러 개 올렸습니다. 이 중에는 현역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인 군인도 2명이나 있어서요.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전 씨는 오늘 새벽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본인도 마약을 했다면서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더니 급기야 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직접 잇따라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후에 횡설수설하고 흐느끼다가 고성을 지르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라이브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 씨는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 씨가 다니는 교회에는 한때 이 상태가 위중하다. 기도를 해달라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호전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삭제가 됐고 유튜브 영상도 규정 위반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 씨는 이 방송 초반부에서는요. 온라인으로 52,265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800만 원을 직접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재산을 환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전 씨의 기행, 전 씨가 한 폭로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폭로의 내용 자체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과 연쇄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경호원들에게 돈을 보내서 이 경호원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세탁했다. 이런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 전재용 씨가 보유했던 회사 BL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그리고 다른 이론 포함해서 수십억을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식들을 모두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게 넘기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지금은 세금만 남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주말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침실에 돈이 든 가방이 항상 있었고 고액의 유학비는 연희동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의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더라.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런 모든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죽을 때까지 5.18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고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면서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이 전두환 씨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았고. 정동아! 이순자!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정동아! 우리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정동아! 네, 폭로가 이어지자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는 이 전 씨에게 할미 품으로 제발 돌아와라.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전 씨는 가족이 무섭다라는 내용을 이제 달았는데요. 소름이 끼쳤다면서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열흘 동안 입원을 했을 때도 안부 문자 하나 없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었다는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도 말했는데요. 실제 이순자 여사의 생각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 씨의 폭로가 사실이고 비자금을 실제로 찾아내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씨 본인이 사망을 했고 이 추징금은 가족들에게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전 의원 씨의 폭로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사망 뒤에도 추징을 할 수 있는 전두환 3법을 국회에서 추진한 바가 있지만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원은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전 씨 관련 소식은 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상황실에서 다룰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책임자로 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제목은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겁니다. 출판사인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에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주장이 담겼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명품 시계와 6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억 원을 받았다면서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고인이 돼버린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실에서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책에 공개를 했는데요. 혐의를 당시 부인했던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연차 전 회장과의 대지를 거부하다가 이 전작 박 전 회장을 만났을 때는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더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인데요.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냉랭했던 진보 언론들과 또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능한 변호인이라면서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썼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하면서 이 사후에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네, 본인이 책임지고 있던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됐던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자꾸 부인하는 글을 썼던 노 전 대통령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시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면서 책임을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린 겁니다. 관련 보도에 이 국정원의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 처리에 관해서 국정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준 거잖아요. 불구속으로 하라. 대통령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원칙이죠.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면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이것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처리했어야죠. 네, 그런데 이 전 부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요. 보도가 잘못됐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검찰의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이후에 쫓기듯 검찰을 떠났던 이 전 본부장이 14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회고록을 낸 배경, 이 검사의 명예 회복을 해보자 이런 거였을까요? 책에는 이렇게도 썼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다. 네, 민주당은 이인규 전 부장검사 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면서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거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관심을 끌었던 건 전 씨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성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마약 투약 범죄자의 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징금 환수하는 별개로 이 진실을 밝히는 수사의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해 병원행, 노무현 수사 회고록 낸 이인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 아직 이제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지금 좀 알려졌죠. 관련한 파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공방이 이어질 걸로 일단 보이는데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아까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는 좀 들어봤고 노무현 재단이 회고록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사 2차 가해 공작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건 당시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올해 2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죠. 재단 측은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하는 건 당시 수사검사로서의 공적 책임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시계는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이 됐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이 시계를 존재를 알고 폐기했던 겁니다. 또 박 전 회장에게서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선 이 전 부장의 다른 주장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그런 장면을 직접 라이브로 지금 이제 방송을 했죠. 지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원 씨의 여러 가지 폭로에 대해서 아버지 전재용 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부터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일단 집안 전체가 비자금을 사용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 전재용 씨는 목사로 위장해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재용 씨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해서 지금은 신용 불량자 상태로 살고 있고 은닉한 재산은 없다. 아내 박상아 씨에게 얹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루즈 사업을 준비했다는 아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도피 이민 의혹에 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받은 후에 비자가 말소돼서 이 비자를 재발급받으려면 가족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만 이 전우원 씨가 공개한 집 나가고 있죠. 연희동 자택 내에 있는 이 스크린 골프장 시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두환 씨가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0년 전에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해 드린 거고 약
약 2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정신줄이 끊어져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 아비로서 입이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를 전하느라 국내 뉴스를 많이 못 전했는데 어제 소식인데 요 얘기 좀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본인의 입장을 여러 가지 항변을 했고 또 법정에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민 씨는 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선 입시에서 문제가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조 씨는 2010년 여름 총장 표창장을 준다는 말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면서 의대 입시에도 표창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톡도 하는 사이라면서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표창장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했다고도 했는데요. 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과 좀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는 못 봐주겠다고 공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정 씨는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의사대내만 해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썼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원 방송 중 마약 노무현 수사 이인규 문재인 때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웠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폴더 인사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건데요.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이냐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 문제, 어제도 저희가 전했습니다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이죠. 야당과 노동계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른바 윤심 덕에 대표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죠.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에 출발해서 53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친윤계나 뭐 윤심의 이제 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보은의 마음이 큰 걸까요? 온 몸으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했는데요. 말 그대로 90도 폴더 인사를 시전했습니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는 말이 있죠. 멀리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허리를 꺾었는데요. 바로 옆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볍게 목례만 해서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 사이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다시 한번 폴더 인사를 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김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상견례 인사 때도 머리를 깊게 파묻었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숙였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선보이느라 다소 얼굴을 들고 있던 김병민 최고위원만 다소 튀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명색이 여당의 지도부죠. 더욱이 김기현 대표는 80만 당원의 대의인입니다. 아무리 당정 일체라고는 하지만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공항에서 배웅한 적이 있지만 폴더 인사를 하진 않았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여당 대표들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평소 김 대표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다는 설명도 나왔는데요. 과거에도 종종 90도 인사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된 폴더 인사 장면들 꽤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당의 수장이죠.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습관이라고 치부하기엔 분명한 예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선 가볍게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김 대표의 인사 각도까지 도마에 오른 이유, 당이 용산 출장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외치던 김 대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선 우선순위가 싹 바뀌었죠. 윤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종북 간첩당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 세워내야 합니다. 민생이 아닌 윤생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살아남기 윤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직 인선도 연포탕이 아니라 윤포탕을 끓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럴 거면 연포탕이란 말을 쓰지 마라.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지도부 일세가 아닙니까? 예. 당직 인선도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를 택한 게 아니냐. 사실 연포탕으로 불리기 어려서 자꾸 연포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어서요.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친윤계에선 진짜 연포탕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끓이게 될 거다 엄호에 나섰는데요. 연포탕의 실현은 총선에 있어서 편파적인 어떤 공천이 아니라 능력에 맞고 또한 객관적이고 잡음 없는 공천을 함으로써 그 실현이 완성된다. 아직 이준석계를 포용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천하람 전 혁신위원과는 회동 약속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작 폴더 인사가 필요한 상대 천 전 혁신위원이 아닐까요? 15%에 이르는 당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말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연장 근로안,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일단 60시간까지 줄어들 듯 싶은데요.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쏘아붙이고 나섰죠.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던 양 능청맞게 유감을 운운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69시간이 60시간으로 준 근거가 뭐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 69시간은 무리이고 주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뭡니까? 마트 콩나물값 애누리 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합니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저녁이 없는 삶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52시간 근무 체제, 적정하다는 의견이 60%에 이르렀습니다. 52시간도 많다는 응답도 19%였습니다. 반면 적다는 답변은 16%에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이 썩 좋지 못한 이유, 국민의힘에선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는데요. 한마디로 69시간 프레임에 갇혔다는 겁니다. 69시간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우 정무적 감각을 조금 우리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그것이 69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과다한 노동이라는 것만 강조되는 프레임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MZ세대를 강제 소환했습니다. 일부 MZ세대 중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몰아서 일하고 뒤에 휴가를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장되겠냐라는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MZ세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근로시간 확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그저 프레임이다 치부를 하는 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근로시간, 야당과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탄력 근로제가 시시되고 있죠. 노사 합의하에 3개월 동안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최대 6주까지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현재도 예외 조항이 차고 넘친다며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차고 넘쳐납니다. 경영계 입장에선 주 60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근무 시간이 최대 64시간에서 줄게 되죠. 더욱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포괄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나선 점도 부담입니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 계속 남용되고 만연되고 있고 공짜 야근 또 장시간 근로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법 부당한 관행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볼 수밖에 없겠죠. 아차 싶지 않을까요?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인 근무시간 개편. 국민의힘에선 일단 개문발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얼마 뒤에 점검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의견을 다시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민들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노동시간 개편 문제 단순히 일을 몰아서 하고 푹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보육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놓고 10시, 9시까지 아기를 놓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가열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돌아온 이후에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또 챙기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속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챙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다른 또 중요한 속보가 있는데요. 어제 여야가 모두 의총을 열고 전원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이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의총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서 그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몇 가지 안들을 추렸다는 거죠.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모두 3가지 방안인데요.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 방식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건데요. 비례대표 숫자가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이 늘어납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도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됩니다. 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를 감안을 해서 비례대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 숫자가 적다면 그 나머지 의석 비율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겁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한해서 전국을 기준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로 이를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방식 역시 비례대표 50석, 의원 전수도 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위성정당 얘기도 그동안 또 좀 많이 해왔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100%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모자란 의석수를 전부 채워주는 거고 또 준연동형은 일부만 채워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의석수를 분배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의석수는 병립형, 그러니까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 순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그러니까 세 개 안 중에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일단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의원 정수도 한 50명 정도 이제 늘어나는 게 일단 눈에 띄는데 그러면 세 번째 안도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안은 이 대도시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이 중대 선거구제를 적용을 하고요. 반면에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의원 정수는 그래서 이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이 비례 의석을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비례대표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출을 합니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초에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올린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여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합의가 가능할 건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정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은 의원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자, 하지만 이제 선거제 개편이라는 이슈가 워낙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좀 어렵지만 좀 이제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선거구제 개편안을 자세하게 또 결론까지 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23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27일부터 2주 동안 5-6차례 회의를 열고 난상 토론에 돌입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다는 그런 속보도 좀 들어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윤 대통령 폴더 인사, 이재명 만나선 까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